1939년 7월 29일 KI의 가파른 경사면에서 등산가들은 그 산을 야만의 산이라 불렀습니다. 한 남자가 텐트 안에서 홀로 얼어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음식과 불도 없고 밖에선 바람이 산을 찢을 듯 울부짖었습니다. 그 남자는 더들리 울프였습니다. 백만장자에서 모험가로 변신했지만 알프스보다 높은 산을 오른 적은 없었습니다. 그의 대장 프리츠 바이스너는 산 아래로 후퇴했고 더들리 울프를 희박한 공기 속에 남겨두고 죽게 냈습니다. 이 소식이 산 아래 세상에 전해지자 등반 역사상 가장 큰 논란 중 하나가 일었습니다. 프리츠 바이스너가 후원자를 버린 건지 아니면 더들리 울프의 오만함과 재산이 진짜 이유였는지 궁금합니다. 4명이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비극이라, 어떤 이는 배신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름 K에서의 진실은 단순한 등반 실패를 넘어 누가 등반했고 포기했으며 누가 죽도록 내버려졌는지 등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논란과 희생, 그리고 풀리지 않은 의문들까지 이것은 K에서 죽도록 내버려진 백만장자의 이야기입니다. 익스트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더들리 울프는 1896년 2월 6일 뉴욕시에서 태어난 미국 부유층 사격의 인사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커피 수입업자였으며 귀족 출신과 인도에서 호랑이 사냥을 했다는 허구의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어머니는 부유한 사업가 벤자민 프랭클린 스미스의 딸이었고 그는 세 형제와 함께 자랐습니다. 그들은 1880년대까지 약 3천만 달러의 재산을 모았는데 이는 오늘날 거의 10억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네센 더들리도 이로 인해 좋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명문 기숙학교에 다녔지만 공부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 성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포츠를 좋아해 학교에서 축구와 하키를 했고 보트 타기와 사냥에도 뛰어났습니다. 그의 모험심이 처음 드러났습니다. 1916년 학교를 떠난 그는 일자리 찾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가족 사업에 관심 없었지만 그 사업은 나중에 부동산과 철도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젊은 더들리 사람들을 돕고 싶었고 유럽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것이 가장 좋은 대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력이 나쁘고 평발이라는 이유로 미국 군대에서 거절당한 후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들리는 유럽의 적십자 앰뷸런스 부대에 자원했습니다. 본래 부유한 청년에게서는 기대하기 힘든 일이었죠. 그는 이탈리아의 크로체 디 게라 훈장과 전역 메달도 받았습니다. 그는 1918년 10월 프랑스 웨인 부대에 입대해 서부 전선 전투가 끝날 때까지 한 달간 복무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더들리, 두들리는 미국 오마하로 돌아왔고 달리 할 일이 없었던 그는 가족의 부동산 사업을 도우며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이 없었고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는 야외 활동을 사랑했고 밖에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상상하며 상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기회가 찾아왔고 1924년에 더들리의 인생은 영원히 바뀌게 됩니다. 이 혼돈의 열차에서 잠깐만 옆길로 새겠습니다. 익스트림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만을 위해 제작된 독점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패트리온에서 저희의 다양한 콘텐츠를 먼저 보고 투표에도 참여하세요. 그곳에서 뵙겠습니다. 1924년 더들리와 그의 형제들은 94세가 된 그들의 할아버지의 거대한 본가로 소환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뉴잉글랜드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의 형제들 중 누구도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막대한 가문 재산은 더들리와 그의 형제들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이 무렵 형제들의 재산은 약 1억 달러, 즉 현재 가치로 약 140억 달러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날 더들리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남성 중 한 명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일할 필요 없이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전개로 그는 하버드 대학교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문적 자격이 없었지만 더들리는 1925년에 놀랍게 합격했습니다. 하버드 재학 중 더들리는 나중에 그의 열정이 되는 요트 경주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그의 극한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그 후 더들리는 대서양 등 넓은 바다에서 경주에 몰두하며 브루클린 요트 클럽 딥시 챌린지컵에서 우승했습니다. 그는 1929년 60피트 스쿠너 보크를 주문 제작해 60피트 요트로 대서양 횡단 경주를 최초로 했습니다. 킹 앤 퀸스컵 클래식에서 더 큰 배들과 경쟁해 이 위를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졸업 후 더들리 씨는 또 한 번 인생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요트 경주에 대한 그의 사랑은 예전 같지 않았고 자신이 속한 사교계에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로 인해 더들리 씨는 유럽으로 이주해 등산과 스키를 시작했고 스키에 천부적 소질을 보였습니다. 그는 거의 매일 연습하며 스키로 일상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알프스를 미끄러지듯 내려오는 스키 실력으로 유명해졌고 심지어 몽블랑 산맥을 스키로 횡단하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등반을 시작했지만 이 스포츠의 기술적인 측면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하 보험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화하고 쾌활하며 다소 수줍음이 많은 사람으로 묘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진정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1934년 그는 뛰어난 스키 선수이자 야외 활동을 즐기는 앨리스 블레인 댐노슈와 결혼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서로를 위해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궁금할 겁니다. 어떻게 부유하며 요트를 가진 경험 부족 등산가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산 데스존에서 길을 잃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의 이야기는 1938년 초 결혼한 지 4년째 되는 해에 시작됩니다. 어느 날 저녁 더들리 부부는 맨해튼 5번가 고급 아파트에 많은 사람을 초대해 추억의 슬라이드를 자랑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스키와 등반을 했죠. 마침 독일계 미국인 산악인 프리츠 바이스너도 초대받았습니다. 불과 1년 전 프리츠 바이스너는 미국 알파인 클럽에서 연설을 하며 KI 등반 원정대를 조직하겠다는 대담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사상 처음으로요. 프리츠 바이스너는 1938년 미국 경제가 나빠 원정 자금 마련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각자 비용을 부담할 등반가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때 모든 비용을 합치면 1인당 약 17,500달러가 들었는데 이는 오늘날 무려 30만 9천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프리츠가 더들리의 아파트에서 그와 대화를 나눴을 때 그는 곧 자신이 운이 좋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루시안, 더들리는 고산지대에서의 경험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을 등반한다는 아이디어에 즉시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경험 부족이 그의 인생 목표 달성을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무런 자격 없이 하버드에 입학하고 요트로 대서양을 횡단한 그라면 산을 오르는 일쯤은 쉬울 거라고 생각했겠죠. 이 채널의 오랜 시청자라면 알겠지만 세계 최고봉 등반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히말라야의 어떤 봉구리도 가장 높은 산이든 아니든 알프스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때까지 세계 8,000m급 봉구리는 등정된 적이 없었습니다. K는 여전히 인간이 맞닥뜨릴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였습니다. 해발 28,251피트가 넘는 높이로 우뚝 솟아있는 K는 크기 면에서 에베레스트 산에 의해서만 능가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약간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KI는 훨씬 더 위험한 산으로 여겨집니다. KI는 극도의 가파름, 수천 미터에 달하는 기술적인 암벽과 빙벽 등반, 그리고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눈보라, 낙석, 그리고 눈사태의 위험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더들리에게는 이런 극한 등반의 면모를 거의 경험해 본 적이 없었고 원정을 살아남으려면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훈련해야만 했습니다. 프리츠는 결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고 더들리의 재정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8,000m급 본구리에 미국인을 처음 오르게 하겠다는 그의 목표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프리츠는 더들리를 포함시키는 결정이 팀과 백만장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인생에서 가장 큰 보상은 종종 상당한 위험을 동반합니다. 더들리는 학교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는 아니었지만 멍청하지는 않았습니다. 등반을 준비하며 더들리는 1939년 봄 몽블랑과 피스팔루 등정을 시도했으나 가이드가 도왔음에도 두 번 모두 처참히 실패했습니다.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들리는 여전히 동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들이 단지 작은 좌절일 뿐이며 자신의 힘과 의지력만으로도 그 누구도 오르지 못한 K 정상에 오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3월 더들리는 영국에서 프리츠를 만나 원정 장비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더들리는 돈이 넉넉했고 비용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시 최고의 장비인 무거운 텐트, 에어 매트리스, 스토브, 징 박힌 부츠, 침낭을 샀습니다. 음식은 탈수 우유, 과일, 채소 등 다양하게 넉넉히 준비했지만 등반 중 대부분의 에너지는 통조림과 건조 육류에서 얻었습니다. 프리츠와 더들리 외에도 4명의 등반가가 팀에 합류했습니다. 잭 듀런스, 샤펠 크랜머, 조지 셸던, 그리고 부팀장 역할을 맡은 토니 크로멜이었습니다. 토니 역시 정규직이 필요 없는 또 다른 부유한 남자였습니다. 더들리와 달리 토니는 전 세계의 산을 오르며 시간을 보냈고
프리츠에게 완벽한 동료였습니다. 팀은 셰르파 9명과 더 많은 짐꾼들을 고용했고 그들은 함께 불가능해 보이는 K 등반에 도전하게 됩니다. 1939년 3월 29일 더들리는 제노바에서 팀원들과 SS 쿤테 비앙카만호에 탑승해 인도 봄베이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6개월 원정의 시작이자 역사의 첫걸음이었습니다. 팀은 40시간 기차로 라왈핀디에 도착한 뒤 2대의 차로 카슈미르 계곡 스리나가르로 이동했습니다. 4월 말 등반가들은 셰르파와 포터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이 시기에는 산으로 가는 도로가 없었습니다. 대신 더들리와 팀은 K의 기슭에 도달하기 위해 330마일이 넘는 거리를 도보와 말을 타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서양인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 점은 토니의 기록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이곳은 정말로 황량하고 척박한 나라다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곳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 저는 끊임없는 감탄과 경기로움을 느낍니다. 언덕들은 완전히 식생이었고 식생은 오직 광해된 충적 선상지에만 존재합니다. 한 달 내내 매일 걷던 더들리, 누들리터저는 5월 말 처음으로 KI를 목격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우리는 곧 해발 16,500피트의 베이스 캠프를 세웠습니다. 이제 이들이 산을 오르며 진짜 힘든 부분이 시작됐습니다. 거의 즉시 팀은 체벌 크랜머가 심하게 아프게 되면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재근 의료 훈련이 거의 없었지만 체벌을 치료하고 2시간 넘게 인공호흡을 해줬습니다. 덕분에 그의 생명이 구해졌을 겁니다. 그들은 베이스 캠프를 떠나기 전 한 명이 줄었고 제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등반 기간 내 정상에 오르려면 걱정 말고 바로 진전을 내야 했습니다. 다음 한 달 동안 더들리와 다른 대원들은 산에 적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700파운드 이상의 물자를 1캠프로 옮겼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물자를 2캠프로 계속 옮겼는데 이 캠프는 주요 저지대 보급지 역할을 했습니다. 최대 규모일 때는 15톤이 넘는 보급품이 그곳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더들리는 모든 일이 잘 풀려 보였습니다. 원정 초기엔 더들리가 버텼지만 등반이 본격화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미숙함이 드러나자 일부 등반가들은 모두를 위험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두에게 호감을 주며 성실히 노력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프리츠의 신임을 유지했고 프리츠도 더들리, 원정대의 재정 지원으로 그에게 호감을 가진 듯합니다. 6월 21일 팀은 또 다른 시련을 겪었습니다. 심한 눈보라가 산을 덮쳤습니다. 기온은 화씨영하 2도까지 떨어졌고 팀은 일주일 넘게 4번 캠프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남은 등반가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바람이 텐트를 때리는 동안 할 일도 거의 없이 춥고 황량한 산 위에 갇혀 있는 걸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6월 29일 폭풍이 갑자기 끝난 뒤 많은 이들이 이것이 집에 돌아가라는 신호인지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팀원들과 달리 더들리와 프리스크는 여전히 의욕을 잃지 않았고 팀이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팀은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한 달이 끝날 무렵 프리츠는 악명 높은 하우스 굴뚝, 즉 100피트 높이의 암벽 틈을 올랐습니다. 이 구간은 등반에서 매우 위험하고 기술적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프리츠가 밧줄을 설치해 경험이 부족한 등반가를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2명의 셰르파와 합류하여 함께 5번 캠프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팀의 기쁨에도 불구하고 힘든 등반은 더들리에게 큰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기 5번 캠프에 도착하자마자 더들리의 발에서 동상 징후를 발견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피부와 조직이 괴사하기 시작하고 해당 부위를 절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들리는 태연해 보였습니다. 대신 더들리는 용기를 내서 느린 속도이긴 했지만 캠프 6까지 계속 나아갔습니다. 잭은 처음에 더들리에게 산을 내려가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프리츠가 이를 반대하며 계속 올라가도록 허락했습니다. 일부는 이 결정을 무모하다고 보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더들리의 상태를 고려해 이때 돌아섰어야 했을까요? 그럼에도 더들리 팀과 계속 전진했습니다. 이제는 매일 자연과 자신의 정신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의 등반 실력은 최고가 아니었지만 이 부분에서 부족한 점을 의지와 체력으로 메웠습니다. 7월 14일 산에서 몇 달간 고생한 끝에 그들은 드디어 8번 캠프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들리의 몸이 그를 배신하기 시작했어요.
20세기 초에는 오늘날만큼 산소통이 대중적이지 않았습니다. 등산계에서 더들리와 같은 등반가들은 산에 제대로 적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해발 수만 피트 위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몸에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더들리와 프리츠 모두 해발 22,000피트 이상에서 무려 3주를 보냈습니다. 팀은 이제 정상에 도전할 만큼 가까워졌지만 아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잭은 산소 부족으로 저산소증이 생겨 어쩔 수 없이 캠프 2로 후퇴해야 했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캠프는 엉망이었고 토니는 탐험을 계속할 의욕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제 산 위에 있는 사람들과 아래의 중요한 보급선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산 위에서는 더들리, 프리츠 그리고 여러 셰르파들이 마지막 3,000피트거리를 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급선을 훨씬 앞질렀다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은 나중에 그들에게 큰 문제로 돌아오게 됩니다. 7월 17일 더들리, 프리츠, 그리고 파상라마는 K에서 마지막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세계의 8,000m급 본구리 중 하나의 정상에 최초로 오르는 등반가가 되어 역사를 쓸 수 있을까요? 이것이 그들의 모든 노력의 결과이며 이제 목표가 가까워졌습니다. 캠프 8에서 출발해 전진하던 중 더들리, 듀들리는 한계에 이르러 몸이 버티지 못해 캠프로 돌아갔습니다. 더들리, 두들리는 일주일 넘게 캠프 8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프리츠, 프리츠와 파송이 정상으로 향해 나아가는 동안 더들리, 두들리가 얼마나 고립감을 느꼈을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때쯤 그는 망상에 시달리며 동상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텐트를 두드리는 매서운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래로는 아찔할 정도로 날카로운 본구리들이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었고 그것은 그의 고립감을 무섭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갈 곳 없는 채로 그 거친 산에 완전히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셰르파나 다른 등반가가 산 위쪽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프리츠와 파송은 7월 19일 마지막 정상 등반을 시도했지만 정상까지 800피트 남기고 파송이 두려움으로 더 이상 가지 않겠다고 해 후퇴하기로 했겠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프리츠는 나중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내가 양보했다는 것을 여러 번 후회했다. 정상까지 계속 올라가고 다음날 아침에 어려운 구간을 돌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쉬웠을 것입니다. 후퇴했지만 프리츠의 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그냥 8번 캠프로 돌아가 보급품을 챙기고 다시 한번 정상에 도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그는 더들리가 내내 혼자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프리츠는 아래 대원들이 왜 추가 보급품을 안 가져오고 아무도 확인하러 오지 않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더들리는 성량이 다 떨어져 요리나 눈을 녹여 물을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더들리와 프리츠는 이 시점에서 산 아래에 있던 나머지 팀원들이 산 위에 있던 모두가 사망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셰르파 한 명이 캠프 8에서 500피트 이내까지 올라 3번 외쳤습니다. 하지만 더들리는 그의 외침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최근 눈사태 흔적을 보고 등반가들이 산 오르다 사망했다고 추정했습니다. 데이산세리사기리 하스판나사 암삼 더들리는 이제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간신히 일어나서 세 사람 모두 함께 7번 캠프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내려가던 중 재앙이 닥쳤습니다. 더들리의 서투름 때문에 그는 넘어졌고 세 사람 모두가 거의 고드윈 오스틴 빙하 아래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살아남아 무사히 7번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하자 보급품이 거의 없고 텐트가 눈에 묻혀 있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생존을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등반가들은 보급품을 얻기 위해 더 낮은 캠프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프리츠는 더들리가 자신과 파송이 하산할 때 캠프 7에 남겠다고 제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고지대에 있었다면 두 남자 모두 판단이 흐려졌을 수 있습니다. 이 더들리는 분명히 혹한의 온도와 고산병 두 가지 모두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프리츠와 파송은 산을 내려가면서 캠프마다 거의 음식이 남아있지 않은 채 버려진 것을 발견했고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을 때는 완전히 지쳐서 거의 걷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프리츠는 등반가들에게 분노하며 자신들을 산에 버려두고 죽게 했다고 주장하고 고소하겠다고 됐습니다. 토니는 프리츠가 더들리를 산에 버리고 왔다고 주장했고 그 말도 어느 정도 맞았습니다. 이 시점부터 프리츠와 토니는 철천 지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더들리라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K에 홀로 남았고
등반가들은 그를 구출하려 위험한 산을 다시 올랐습니다. 7월 25일 잭과 셰르파 3명이 산을 오르기 시작했지만 그들은 캠프 4까지만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셰르파 2명만이 계속해서 캠프 6까지 나아갈 힘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파상 키쿨리와 세링 노르부가 지원군으로 베이스 캠프를 떠나 하루 만에 무려 7,000피트를 올라 해질 무렵 캠프 6에 도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등반 방식은 이후 산악계에 큰 영향을 준 알파인 스타일과 비교할 만했습니다. 7월 29일 파상 키쿨리, 파상 키타르, 그리고 빈수는 캠프 6에서 출발했고 세링 노르부는 그곳에 남았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더들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산 아래로 데려가 다시 호화로운 삶으로 돌아가게 해준다는 소식의 흥분으로 맞이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분명히 고산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의 텐트에 다가가자 그는 안에 웅크린 채 바닥은 소변과 대변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는 물과 따뜻한 음식이 없었고 떠나지 않으려 해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셰르파들에게 내일 다시 오라고 부탁하며 그때 하산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가 한 말이 아니라 고산병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무리 충격적이어도 저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들을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셰르파들은 실제로 그를 두고 떠났고 폭풍 때문에 7월 31일까지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가 그 끔찍한 상태로 발견된 지 이틀 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출발했을 때 그것이 그들 중 누구라도 살아있는 모습으로 목격된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셰르파들이 더들리를 구하려고 다시 다음 캠프로 올라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난 후 체링은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고 그는 재빨리 베이스 캠프로 내려갔습니다. 잭과 다른 사람들은 체링이 혼자 돌아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잭은 자신의 일기에 캠프 7에서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느낀 생각을 적었습니다. 그는 셰르파들이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스너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유능한 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 당시 프리츠의 생각은 터무니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조차도 이 산이 앞으로 등반가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이 될지 몰랐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프리츠는 세 번째 구조 시도를 조직하기로 결심했었지만는데 아마도 캠프 7의 더들리를 혼자 두고 온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죄책감은 개인에게 있어 이상한 감정일 수 있다. 육체적인 짐이 아니라 영혼을 짓누르는 훨씬 더 무거운 무게를 상상해보라. 그것은 과거 실수의 유령이며 지워버리고 싶은 한순간이다. 이것이 바로 죄책감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이 짓누르는 짐은 조용한 성찰로 이어지지 않고 위험하고 절박한 무모함과의 춤으로 이어진다. 프리츠는 더들리를 구할 수 있다고 믿어야 했을 것이다. 아니면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여야 했을 것이다. 프리츠만만이 산을 다시 오를 만큼 충분히 강했다. 그래서 8월 3일 그는 체링, 다와 툰둡 셰르파와 출발했다. 하지만 진척은 매우 더뎠고 그들은 하루 종일 등반한 끝에 겨우 캠프일에 도착했다. 그러다 또 다른 폭풍이 산을 덮쳤고 그로 인해 그들은 다시 한번 고립되고 말았다. 이 시점에서 프리츠는 모든 희망을 잃은 듯 보였고 마침내 더들리와 3명의 셰르파가 모두 목숨을 잃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더는 할 일이 없어 프리츠는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기로 했다. 도착했을 때 그들은 참혹했다. 남자들은 필요한 것만 챙겨 긴 여정을 시작해 스리나가르로 돌아갔다. 거기서 프리츠는 마주해야 했다. 많은 논란 중 첫 번째는 그가 더들리의 죽음뿐만 아니라 연관되어 새 셰르파의 죽음에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에 집중되었다. 이 생각은 토니가 강하게 주장하며 프리츠가 더들리를 살해했다고 계속 말했다. 스리나가르에 머무는 동안 토니는 영국인 공동체와 대화하며 프리츠의 리더십이 끔찍하다고도 주장했다. 그 후 몇 년간 프리츠는 산에서의 일을 여러 번 설명해야 했으며 일부 보도는 그가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뉘앙스를 내비쳤다. 결국 그는 유일한 경험 많은 등반가였으니까. 비평가들은 그가 정상 집착과 리더십이 비극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등반에 대한 초기 보고서들은 대부분의 책임을 그에게 돌렸다. 일부는 프리츠의 영광을 향한 욕망이 팀의 안전보다 앞섰다고 주장한다. 프리츠는 미국으로 돌아온 후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K 원정을 전쟁에 비유했다. 거기선 희생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발언은 프리츠가 더들리를 버린 것을 변명한다고 생각한 등산계에서 부정적 반응을 일으켰다. 하지만 프리츠의 편을 든 사람들도 있었다. 돌이켜보면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한편으로는 리더로서의 책임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산 등반의 냉혹한 현실이 있다. 그것이 잘못된 계산된 위험이었는지 아니면 판단력의 실수였는지 모두가 동의하는 명확한 답은 없다. 그 논쟁은 오랫동안 이어졌다. 일부는 프리츠 바이스너를 한계를 냅는 영웅이라 했고 다른 이들은 팀원을 희생시킨 무모한 리더로 보았다. 더들리 울프의 죽음이라는 비극은 K 등반 역사에서 여전히 침통한 한 장으로 남아있으며 프리츠의 책임에 대한 논의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그 원정에서 누군가가 살아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는 사실이다. 수십 년이 흐르면서 인간이 에베레스트, 칸첸중과 로체와 같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들의 정상에 올랐지만 KI는 그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산으로 두드러졌다. 오늘날 카라코람 아웃시는 대부분의 등산가들에게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산으로 여겨진다. 더들리와 그를 구하려던 새 셰르파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KI의 킬러 마운틴이라는 이름의 4명이 추가 사망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당당하게 용감하게 살아가세요.